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지난 한 주는 고 백선엽 씨의 대전 현충원 안장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자는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공헌한 전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 평화,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 원로를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통합당 소속 김성원 원내 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를 했고,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원내 수석부대표까지 해서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셀프 발의를 통해 자신들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추진하는 그런 법안을 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법안 문구만 보면 헌정 발전에 공헌한 자, 평화,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한 원로 정치인, 이렇게 다소 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국회의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땐 그저 그건 말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4년간 단 한 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최소 연봉 1억 3,796만 원, 4급 2명, 5급 2명, 비서 3명의 이른바 보좌진이라고 일컫는 직원 연봉 3억 6천만 원 정도, 50평 가까이 되는 사무실과 사무실 유지비, 그리고 차량 유지비,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뒤에도 대한민국 헌정회라는 조직을 통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요.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내면 1인당 매월 120만 원씩을 받고요. 생신 축하도 받고, 경조사비도 받고, 친목단체 지원비도 받고, 또한 해외 역사 탐방 지원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생계가 어려운 독거노인들은 한 달에 최대 23만 5천 원에 불과한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젠 죽어서까지 국립묘지로 갈 수 있는 특권까지 누리겠다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당시 여당을 향해 많은 대여 투쟁을 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뿐만 아니라 사드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담뱃값 인상 반대, 심지어는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테러 방지법에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국회, 그리고 청와대까지 장악한 현 여권이 지금까지 말한 것들 중 해결한 문제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심지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면서 백선엽 씨의 대전 현충원 안장을 두고도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21대 국회야 이제 막 시작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1년 10개월가량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행태를 봤을 때 그렇게 큰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영화 해바라기의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얘는 꼭 그랬어야 되냐? 얘는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부디 이런 말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 PD의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요즘 뭔 일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마이뉴스 장재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터줏대감, 네, 요즘 뭔일 이슈 터줏대감, 네, 장재환 기자님이십니다. 터줏대감. 네, 고인물이죠. 너무 오래됐죠. 뭘 고인물이에요. 다른 기자들 진행하는 거 보니까 성이 안 네. 차시죠? 아니에요. 엄청 잘하고 있던데요, 뭐. 아, 뭐 구간만 하겠습니까? 역시 요즘 젊은 분들이 훨씬 잘해요. 네. 뭐든지 잘해요. 아, 네. 이제 겸손의 그 모드까지 장착하셨으니까 이제 출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역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뉴스가 어떤 게 있었는지 현충원 안장 소식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보통은 백선엽 장군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장군이라는 직책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상 장군자 들어가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이수진 장군, 강감찬 장군, 뭐 네, 그렇죠. 을지문덕 그 장군. 스타로 전역한 사람들 중에서는 장군이라고 이렇게 장성으로 제대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장군이라고 많이 붙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뭐 정식 명칭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김자진 장군처럼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우리가 장군이라고 붙이는데 이 백선엽 전 육군 대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장군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많이 쓰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이 호칭이 쓰였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특히 이제 이 백선엽 그 전 대장은 좀 논란이 많이 있죠. 이분이 과연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반대하는 여론과 또 이분이 전쟁 영웅으로 뭐 한국 국군의 뭐 영웅 신화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육군 참모총장, 뭐 합동 참모장, 뭐 그리고 예편한 후에는 교통부 장관도 지내는 등 뭐 특히 한국 전쟁에서 다부등 전투 뭐 그런 것에서 큰 공을 세우고 그래가지고요. 32살에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육군 대장에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영웅시하는 그런 인물이긴 하니까 장군도 호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원 안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죠. 우선 이분은 국가에서 공인한 그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거잖아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공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보 개혁 진영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은 현충원에 안장하면 안 된다. 지금 이미 국회에 그런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이장하도록 강제로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안이 지금 제출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도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있던 뭐 김창룡 같은 그런 인물들과 함께 이 백선엽 대장도 만약에 안장이 되면 다시 이장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을 여기다 이장하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어서 반대 여론이 많이 있었고 지난주 수요일에 그러니까 15일에 연결식이 이루어지고 대전 현충원으로 이제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상이 되죠. 앞에 현충원 앞에서 이장을 반대하는 대전 지역 또 단체 그리고 독립 광복회 뭐 광복회 뭐 이런 분들이 반대하는 가지고 가라 뭐 하는 그런 예 그리고 뭐 진보 당원 청년들이었는데요. 일부 당원들은 운구차를 앞에 가서 바로 막다가 경찰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반면에 이제 백선엽 대장을 뭐 아까 말씀하신 이수신 장군이나 이렇게 비유하면서 전쟁 영웅을 왜 여기 안장하게 하느냐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어요.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대형 버스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한 최소 500명은 넘지 않을까. 그렇게 동원돼서 온 사람들이. 그리고 동원됐다고 확신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재향군인회 초록색 조끼를 또 쫙 입고 오셨어요. 동원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 자발적 동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공화당 버스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많이 왔는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미국 국기는 왜 이렇게 많이 들고 계신지. 아니 이분 수의로 입으신 옷이 미군 군복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친일뿐만 아니라 친미도 열심히 하셨나 보죠. 그리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들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하여튼 우리가 뭐 예상은 되지만 전문 용어로 광팔기. 이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뭐 전쟁 영웅, 우리의 영웅을 그 거수 격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기자님. 네. 우리가 이제 백선엽 전 육군대장 기자님 네. 칭하는 걸로 치면은 뭐 네. 여러 논란이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 네. 국립묘지법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통과가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친일 행위자들에 대한 그런 역사 정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는데. 네. 이번에 백선엽 육군대장의 대전 현충원 안장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들이 없었단 말이죠. 입장 표명이나. 네. 그리고 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와서 또 이렇게 방명록에다가 공식 직함과 함께 뭐 영면을 기원하는 취지의 그런 글도 남겼고요. 네. 현충원 영렬식장에도 제일 위에 딱 한 조화가 딱 하나 놓였어요. 맨 위에 단에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조화가 딱.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되겠냐고요. 예우를 이렇게 했는데요. 정부로서는 사실 법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던 간에 현행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건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뭐 현충원 안장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정도 예우를 갖출 수밖에 없는 건 뭐 이해는 하겠어요. 다만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도록 하는 이 법은 사실 한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오던 거거든요. 그때부터 김창룡을 비롯한 이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 특히 이 백선엽은 일본 이름으로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하는데요.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저는 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백선엽의 일본 이름이잖아요. 네, 일본 이름인데 저 이거 한 달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게 누구냐면 옛날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여러 군인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폭탄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다가 한 달 만에 죽은 1급 전범이 있습니다. 육군 대장. 네. 일본군. 그 사람 이름이 시라카와 요시노리예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네, 그러니까 이제 백선엽이 보통 창씨 개명을 강제로 당하면 자기 이름을 따서 이렇게 비슷하게 이름을 만들잖아요. 개명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닮고 싶은 이름. 확인된 얘기인 거예요? 확인된 이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선엽 육군대장이 닮고 싶은 그런 인물로 이름을 그렇게 개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이 백선엽은 대전 현충원에 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로 보낸, 그냥 본인이 그런 1급 전범을 담고 싶어 했거든요. 스스로 일본 군의 만주국의 군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는 그런 일을 열심히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원대로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는데 네. 자, 그런 분들까지도 다 우리 대전 현충원에 안양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세금으로 그분들을 또 묘 관리도 다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거든요. 김창룡을 위시로 해서. 근데 20년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개정안이 계속 발의만 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촛불 이후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보다는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는 전망을 하죠. 네, 그런 전망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행태들을 봤을 때 그리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좀 약간은 비관적인 전망이 살짝 요즘에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 한미일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데. 네. 그렇죠. 고 네. 백선엽 육군 대장이 대전 현충원으로 왔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서울이 아니라 대전으로 보내는 게 이게 나라냐 이렇게 예우를 이거밖에 안 해주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대전을 비하하는 거죠. 그 지역 언론이 그거에 대해서 좀 분개를 해야 되는데 그 기사도 잘 못 보겠더라고요. 예, 그렇죠. 많진 않죠. 네. 아무튼 백선엽 고 백선엽 육군대장이 대전에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참배 가셔가지고요. 네, 비석에 뭐라고 써 있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예, 대전시 의회 파행인데요. 지난주에 이 이묘인 기자가 대전시의회가 계속 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의장도 선출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개판이었죠. 네. 아시겠지만 듣는 분들도 대전시의회는 22석 중에 21석이 민주당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년 전에 제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이미 합의를 했어요. 전반기 김종천, 후반기 권중순. 네, 그리고 전반기 보직을 받은 사람들은 후반기 안 하고, 전반기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눠 갖는다, 뭐 한마디로 그런 거죠. 좋은 말로 사이좋게 나눠 먹기에 합의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게 해놓고 2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일부 의원들이 10명의 의원들이 지난번에 합의한 걸 지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권중순 의장이 단독 후보로 나와서 투표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10명과 미래통합당 의원 1명, 11명이 무효표를 던졌죠. 그래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서 권중순 의장이 지난주에 투표를 계속 2번이나 하고도 떨어졌죠. 네, 그리고 사퇴서를 냈다가 다시 또 철회하고 사퇴하겠다, 다시 안 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 철회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자, 이번 주 월요일에 다시 회의가 열리면서 권중순 의장이 다시 이제 후보로 등록을 해서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1차 투표를 딱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서 주말을 지나면서 합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후보 사퇴까지 하겠다고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후보 등록을 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그 합의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쪽 파의 의장 후보라고 하는 이종호 의원이 후보 등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선거 투표 직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된 걸로 저희가 기억했는데 1차 투표를 딱 했는데 또 11대 1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파행이 길어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한 후에 2차 투표를 했더니 12대 10으로 한 명이 돌아섰다는 얘기인 건데 예, 그 한 명이 누군지는 혹시 파악하셨나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네. 뭐 비밀 투표니까요. 짐작가는 사람도 없어요? 있지만 누구예요? 삐 처리해드릴게요. 누군데요? 아니 모릅니다. 그래서 의장은 선출이 됐고요. 부의장 선거, 그래서 바로 이어서 부의장 선거했는데 부의장 선거에서는 1부의장의 민태권, 2부의장의 조성치 의원이 됐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이렇게 합의 이행파에 있었던 분들이라서 이 과정에서도 표가 합의 이행파와 비이행파가 좀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그 대결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난항이 예상이 되는 게 아까 부의장 투표도 말씀하셨지만은 조성칠 그 부의장이 1차에서는 한 표밖에 못 얻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죠. 아마 본인을 찍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예상을 하고요. 2차에서 13표인가를 얻고 그 우회자 의원이 8표인가를 얻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21명,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1명인데 네네. 그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8표를 얻었다는 거는 민주당 중에 상당수는 이제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현재 그 당권파에 대한 그런 반발 기류가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표로서 이제 분석하면서 소설을 써보자면, 이제
뭐 의장파라고 해야 되겠죠. 합의 이행 의장파가 2명이 나왔는데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제1부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민태균 의원이 뭐 일단 의장파 10표, 11표가 가져갔겠죠. 10표가 가져갔겠죠. 조성철 의원이 본인 찍었다고 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 자기 그 의장파가 아닌 비의장파들이 원래는 이제 뭐 민태균 의원이나 조성철 의원 둘 중에 하나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마 찍기 싫었나 보죠. 그래서 미래통합당 그 의원을 표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회장 선거를 딱 가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은 그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 명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부회장이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선거에서는 다시 이쪽으로 이제 몰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몰표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근데 몰표라고 하면은 20표 이상은 나왔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그렇죠. 표가 갈리니까. 그러니까 차마 같은 당이지만 저쪽 표는 줘도 우리 당하고 나랑 생각 같이 달리하는 표는 못 주겠다 뭐 이런 거였나 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가 더 상임위 구성도 그렇고 이후에 그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난관이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기자님 기사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 기자님은 아무래도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그 한 정당이 그 합의는 이행돼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쪽에 좀 더 무게를 많이 두시는 것 같다 보이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그렇죠. 봐도. 원칙적으로는 뭐 그렇게 했었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물론 합의 중요합니다만은 그 합의가 적절했는지 여부. 그러니까 합의를 깨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합의가 과연 적절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부적절한 인사들을 무더기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의회 운영이 이 지경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네, 우리 얘기했던 뭐 자리를 나눠 먹는 것도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공천한 정당도 문제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합의 이행파에 좀 마음을 줬던 이유는 일단 지금 뭐 이미 뽑힌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의회를 구성해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래도 합의한 원칙을 지켜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아니냐라는 취지고 우리 PD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 적극 동의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7대 때도 그런 파행이 있었던 장본인이 뭐 공천 자격도 안 되는데 이른바 사천 논란을 통해 공천 받아서 의장까지 하고 그리고 관련된 범죄 전과가 많은 사천 확인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죠. 네네. 그리고 관련된 범죄 전과가 많은 분을 뭐 구의회 그렇죠. 3번의 의장까지 시키고 이번에 시의회에서 뭐 또 관련된 상임위원장도 시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18대 다른 대선 때는 지지 선언했던 사람들도 그렇죠. 이쪽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 뭐 음주회포 상해 전과에 뭐 이게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시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공당인가? 저는 그런 합리적이면서도 분노했던 의심. 아니 그러니까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이후로 그래서 월요일에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를 했는데 수목금 3일 연속으로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는 본회의를 열었는데 또 11대 11로 나눠지면서 아예 회의를 열지 못해서 상임위 배분을 못했어요. 상임위원회를 각각 의원들을 배정을 해야 거기서 그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뽑는데 그 상임위원회 자기가 서로 가고 싶은 거에 양보를 안 하거나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서로 또 갈등을 빚어서 3일 동안이나 상임위원회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번 회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에 다시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대결이 이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 대전시당이 2번이나 회의를 해가지고 경고를 했습니다. 징계하겠다. 그런데 영이 쓰지 않죠.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천 과정이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천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뭐 공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에서 아무리 경고를 해야 그 사람들이 들어먹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1차적인 가장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맞습니다. 다음번 그러니까
너 아니면 안 돼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 정치에서 뭐 그 사람이 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다음번 지방선거 때에는 지금 멤버들은 다 공천 안 하는 걸로 그 정도의 강력한 그 쇄신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얼만큼 강력한 징계를 하는지 좀 네.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네요. 우리 그러게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빨리 짧게 전해주시죠. 네.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6일에 대전시청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그 14층에 있는 도시주택국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그 간부와 그 간부의 자택 그런 곳에 가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 등을 압수해갔습니다. 그 포렌식 그 수사 방식으로 컴퓨터 내 각종 정보를 다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그 도안 신도시 2-1지구 사업 승인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한참 인기 있었던 아이파크 시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분양가 논란.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지난해 3월에 대전 경실련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 불법이 있었다 이렇게 고발한 적이 있었고 또 그 토지를 수용당한 그 토지주 연합회에서도 도시관리 계획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경찰에 이렇게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경찰에서는 이게 무혐의로 결론을 내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이번에 그 수사를 더 세게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 업체, 이 분양 업체, 개발하는 시행사? 업체 관련자도, 시행사의 관련자도 구속이 압수수색됐다고 하고요. 또 시청 공무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압수수색도 한 거 보니까 검찰에서는 확실한 어떤 불법 그 과정. 또 어떤 커넥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주목하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불법 정황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드러난 것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까? 그게 하나 좀 그냥 뜬금없이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수사를 열심히 안 했거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거는 검찰이 지금 경찰의 의견과 다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행사는 작년 말에 그 압수수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7월인데 너무 뜬금포로 그러니까 그 고발된 건 작년 초였었고 네, 뜬금포로 그렇죠. 갑자기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이게 적절한 건지 적절한 타이밍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니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는 안 했고요. 저는요. 그냥 왜 빨리 안 하고 하려면은 좀 더 빨리 하든지 그러지. 왜 그랬을까? 일을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 보죠. 아닙니다. 예. 검찰 파이팅. 네. 제가 생각해도 아니면 독자들이 들어도 뭔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죠. 이 수사가. 네. 그리고 도안 신도시 관련해서는 개발을 반대하는 그 목소리도 많았고 또 그 수용 대모로 해서 피해를 보는 그 토지주들이 굉장히 그 극렬하게 반대 운동도 많이 했거든요. 거기를 그냥 풀어주거나 하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강제 수용과 관련해서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분양가는 너무너무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엄청난 수익을 얻어갈 수밖에 없다. 특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는 이미 떠돌았었는데 이번 검찰의 그 대전시청 압수수색을 통해서 역시 그럼 그렇지 이제 이런 여론이 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대전 경실련하고 그다음에 토지주들이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주기를 원했지만은 그걸 둔산서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둔산서에서 네, 그렇죠. 그걸 불기소 의견을 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금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아마 네. 검찰이 또 그런 거 견제용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고 그렇게까지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그, 차치하시고요. 네. 그 금요일에 황운하 그 국회의원 전 그 캠프 관계자가 구속됐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네.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그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황운하 전 선거 캠프 그 후보 캠프에 있었던 관계자 한 명을 구속했다. 이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네. 송행수 그 전 이제 경선 그 경쟁자 측에서 고발이 있어서 수사가 진행됐던 거였죠? 측이라고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자님, 이번 주에도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방송 때까지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요즘 뭔일 이슈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였습니다. 네, 달콤살벌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얼마 전 그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이나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그 신용협동조합법은 위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위헌 청구 소송을 맡았던 법률 대리인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사건 담당했던 고봉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저희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방송은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네, 그럼요. 진짜요? 그럼요.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예, 익히 들어봤습니다. 네, 아니 말고요. 방송 청취를 해본 적 있으시냐고요? 청취는 아직까지는 없네요. 네, 오늘부터 하시겠네요. 본인 나온 건 들으실 테니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김밥집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이시죠? 제가 김밥집과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을 해보려 했는데 단박에 거절당했죠. 네, 그러니까 이름만 같은 분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언론 보도 보니까 그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일부 조항이 이제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는데 그 사건을 이제 담당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처음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거는 그 의원님께서 2016년경에 신협 이사장 선거를 하셨는데 네, 지역 신협이죠. 그러니까 네, 본인 출마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사장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반대쪽 그 후보자 쪽에 있던 사람이 선거 관리에 관한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됐고, 수사 과정에서는 별 얘기가 없는 것처럼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고발한 사람이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기소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위반한 내용이라는 것이 선거 기간 이외의 기간에 선거 운동을 했다. 그리고 그 지지 호소를 다중에 있는 가운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방법을 또 위반했다. 선거 운동 방법을. 방법 위반과 그리고 기간 위반 두 가지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 기간 뭐 예를 들어 이전이겠죠. 아마 그 전에 나 이번에 출마할 건데 잘 좀 부탁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원래는 신협 중앙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부적으로는 여기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전문적으로 결론을 냈는데 그거는 신협의 판단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검찰이나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거 선거운동으로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심에서는 벌금 30만 원이 나왔어요. 네. 1심에서 주장했던 바는 이건 선거운동이 아니다. 허용되는 뭐 이사장 직무 대행의 권한은 범위 내에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1심에서 그렇게 벌금 30만 원 선고받고서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항소심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소심 의뢰하실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 신협법에는 임원 결격 규정 중에 벌금형만 선고를 받아도 임원 결격 사유로서 그 임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돼 있어요. 신협법에 의한 벌금인 경우만 그런데 신협법에서 처벌하는 것이 이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횡령이나 배임 등 금융범죄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선거 관련된 부분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신협법과 유사한 법들이 농협법도 있고 새마을금고법도 있고 뭐 수협법, 축협법 여러 가지 협동조합 법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오로지 신협법만 벌금 액수에 관계없이 벌금형만 받으면 무조건 임원 자격을 박탈해버려요. 그럼 다른 협동조합법들은 그 30,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에만 아, 임원 자격을 박탈당하거든요. 보통 정치인들도 많이 그렇게 적용을 하긴 하죠. 네, 공직선거법도 100만 원 이상인데 신협법이 오히려 더 엄격하게 된 것이죠. 신협이 세네요. 네. 네. 신용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신협법의 임원 결격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면서 위헌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재판 경과를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그 형사 소송을 진행을 했었어요. 투트랙으로 하셨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임원 결격 사유를 그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분이 처벌받는 근거 규정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지 임원 결격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을 재판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형사재판은 진행이 중단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정도 있다가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는 합헌 6인 그리고 위헌 3인으로 합헌으로 결론이 났어요. 임원 결격 규정은. 벌금형 30만 원을 선고받아도 신협에서 벌금만 받으면 결격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막막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은 선거운동 규정 자체가 위헌이거나라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꿨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된 거죠.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선거운동 규정을 다시 한번 파고들었어요. 이것이 과연 다른 법률과 비교를 해봤을 때 위헌 소지가 없는가. 그런데 농협법과 관련해서 정관의 처벌에 관한 부분을 전부 다 위임하는 그런 입법 형태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걸 찾아내서 이거를 한번 문제를 삼아서 일단은 만약에 형사재판이 확정이 돼버리면 바로 임원 자격이 상실이 되니까 위헌 심판 대청 신청, 위헌 법률 심판 대청 신청이라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법원에다가 이 처벌 근거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으니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제청해 주십시오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넣었는데 그 법원에서는 판결 선고와 함께 그 위헌 법률 심판 대청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그 따질 계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 이거 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해서 재판을 좀 중지해달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헌 법률 심판 대청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판을 정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이 정지 없이 선고가 돼서 벌금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임원 자격이 박탈됐겠네요. 그때까지는 아니고 이제 대법원이 다시 선고를 했습니다. 이거 선거운동으로 보면 안 된다. 어제 처음에 1심에서부터 주장했던 그대로 이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선거운동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를 했고요. 선고한 기간 동안에 그 위헌법률 심판 대청 신청이 기각이 되면 곧바로 다시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헌법소원을. 네,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유보해달라. 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개진을 했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냥 그대로 항소심 판결을 확정을 시켜버렸고, 선고를 기각해서, 그리고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헌법에서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요? 네, 죄와 형벌,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로서 정한다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국회가 만든, 국민의 대표적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 형식적인 법률로서 죄와 형벌을 정해야 된다는 의미고, 그리고 너무나 세세한 것까지 다 규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 정하고 그 세부 사항들은 대통령령이라든지 아니면 불형적으로 위임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무슨 분쟁이 있을 때 제가 이겼어요. 네. 그래서 이리 와 싸대기 5대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약간 좀 비유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야지 니들끼리 마음대로 형벌을 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처벌 근거를 사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런데 신협법에서는 선거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측 가능한 정도를 벗어나서 정관에서 마음대로 선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다 정해버리고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때 처벌시키는 규정이 신협법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벌을 정관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범죄를 법률이 아닌 정관이 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관이 그 우리 법률보다 상위법의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거의 그런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부분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받으신 거고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지금 아까 우리 변호사님한테 찾아오신 의뢰인분은 대법원에서 네. 형도 확정을 받고 벌금형이 그리고 네. 직도 잃었을 텐데 이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선거를 재선거를 해서 보궐선거죠. 보궐선거를 해서 다른 분이 선임이 됐고 선거가 4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이분이 선거를 했던 신협은 2020년 올해 초에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원 결격 기간이 원래는 5년이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은 이분이 다시 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선거는 출마를 못 하신 거죠. 그래서 다음 선거는 어차피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위헌 결정과 관계없이. 네. 네. 그리고 일단 선거를 갖다 다시 했을 때 그 선거 절차나 어떤 내용적인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임원 결정 당한 이 이사장 이분, 저희 의뢰인분, 이분이 다시 복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다시 이사장으로 된다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그 당시까지는 합헌이 법률이었잖아요. 네. 위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합헌을 보거든요. 그 법률에 따라서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직을 잃었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합헌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제를 삼으려면 왜 국회가 이런 걸 법률을 제대로 안 만들었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주장은 거의 불가능하고, 네, 선법재판소에서 1년만 좀 빨리 결정을 내줬더라면, 이전까지 걸리지 않고 한 1년 만에만 결정이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은 이분이 권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보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위헌 판결을 계기로 그 신협에서 혹시라도 그 이사장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선거운동할 때 많은 참고가 되겠네요. 지금 큰 네. 문제가 된 것이요. 보통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하는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그대로 이 법률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 결정 선고 당시부터 그냥 그대로 위헌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 법률은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예 없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경과 규정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부터 적용한다? 네, 헌법 불합치라고 해서 언제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때까지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유효기간이 지난 그 이후부터는 효력을 상실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이 입법에 공백이 생겨서 국민들이 이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기간 두긴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위헌이 나왔기 때문에 신협에서 선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이제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신협은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2016년, 20년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는 신협인데 지역 신협들마다 선거하는 그 기간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년에 선거하는 신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데는 내후년에 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선거운동에 관한 방법을 기준이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막 돈을 뿌리고 다녀도 이게 선거운동 위반이라는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 시킨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좀 사람들을 다 우르르 모아서 동원을 하고 지위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이 안 되나요, 혹시? 공직선거법은 여기 적용이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처음에 규정 자체가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지방의회의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자체장. 근데 조합장 선거할 때 보통 중앙선관위에다가 이제 위임을 해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거는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선관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거 절차를 위탁을 해서 위탁선거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농협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준용 규정들만 공직선거법에서 따와서 적용을 하는 것이지 공직선거법 전체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협중앙회 측에서 하루빨리 이 그 조항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근데 이게 신협에서 할 일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해야죠. 아, 국회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가 많이 공전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마 제대로 법률이 제정이 안 되면은 또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전국적으로 변호사님이 한 번 더 언론에 소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변호사님, 아무튼 위헌 소송 받아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의 먼데이 대전을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시각을 들어보는 코너, 네, 외나무다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두 원수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주는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김태형 전 대변인과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태형 대변인께서는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수척 깨졌어요. 네. 무슨 일 있어요? 좀 조업에 좀 몰두를 했더만. 조업? 네. 낚시 다니신다고, 바다 낚시. 바다 낚시? 아, 네, 팔자 좋으시네요. 세월을 낚으러 다니시나 보죠. 뭐. 강태공은 강에서 낚시를 하지 않았나요? 바다로 안 가고. 강이든 바다든 뭐. 뭐 잡으셨어요, 가장 최근에? 요즘에 백조기 낚시를 계속 다녔는데요. 이게 백조개 낚시? 백조기. 아, 백조기. 네, 이게 마리수 낚시라 힘듭니다, 상당히. 네, 처음 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하겠네요. 반찬거리 보러 다녀요, 반찬거리. 네, 그래요. 많이 드시고요. 오늘은 우리 요즘에 이정국이 제일 우리나라를 뜨겁게 뒤덮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두 분의 그 인사가 사망을 했는데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 우리 김태형 대변인께서 먼저. 저 먼저요? 처음엔 되게 허망했어요. 허망했다가 나중에 좀 분노가 치밀더라고. 근데 박원순 개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걸 대응하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시민 사회 세력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그 위선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에 좀 분노가 치밀더라고.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르짖었던 어떤 그런 일들에 휩싸여서 뭐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않지만 뭐 사실상 파헤칠 수도 없죠. 당사자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낱 부끄러움도 없고 뭐 2차 가해를 가하고 이런 상황이 애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국가적으로 뭐 코로나 때 힘들기도 하고 이 죽음 하나라서 국가가 분열되는 느낌이 나니까 그것도 더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찹찹합니다. 근데 김윤기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예, 저도 첫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당혹스러웠고요. 그래서 좀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제 밤에도 계속 이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우선 뭐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제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뭐 또 서울시장, 그다음에 뭐 사회혁신가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저희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런 분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한 분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선택은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민주당의 태도가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서서도 안희정 지사,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성폭력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데 이걸 해결할 때 그 조직 안에서 그런 요소나 문화가 없었는지를 살피고 뭐 교육하고 그리고 다시 그런 것의 결과로 혁신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연거푸 3번이나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면 사실 민주당이 어쨌든 이 사실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유고가 된 상태나 아니면 논란이나 의혹이 일어난 상태 자체로도 이제 사과는 충분히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그런 사과가 없음으로 해서 훨씬 더 뭔가 이 장례 기간을 애도만 하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서울 시내 뭐 50개, 60개 이렇게 현수막을 걸면서 사실 뭐 이렇게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업적을 기리는 데만 너무 많은 공을 들이고 실제로 우리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되고 당시에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였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박원순 시장 사망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양 정당 지지자들 간에 이건 그 극명하게 반응이 갈리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른 세대들이 생각하는 박정희, 우리가 공과를 얘기할 때 물론 그런 과도 있지만 뭐 산업화를 이룩해낸 뭐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좋게 평가해주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뭐 그 지지 여부를 떠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 장례 절차를 밟았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인기 위원님 먼저 이번에 말씀 주실까요? 사실 좀 논란을 일으킨 부분이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니까 현직 서울시장이니까 당연히 서울시장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은 뭐 이런 논란 속에서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논란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쨌든 뭐 이제 50만 명이나 넘는 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청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논란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뭐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런 이야기들이 쭉 한번 돌았다가 오늘은 이제 그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그 변호사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딱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비판하는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왔어요. 올라와 있고 벌써부터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지지자들로부터는 뭔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불러일으키고 그 또 고소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고소인을 지키고 2차 가해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벽을 마주하게 하는 그런 기분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격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른 것이 오히려 이런 갈등을 더 부추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요. 네. 뭐 김인기 회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 똑같은 생각이고요. 서울시장상은 좀 부적절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에서도 관련해서 그 류호정 의원이 그 어떤 입장을 밝혔었고 조문가지 않겠다. 그걸로 인해서도 정의당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논쟁과 그렇죠. 뭐 탈당 러시, 입당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대전은 어때요, 정의당? 예, 뭐 비슷하죠. 뭐 예, 비슷한데 이제 저는 일단은 뭐 이제 그 두 의원의 발언이 있었고 오늘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박원순 시장을 존경했고 그분과 함께했던 많은 분들의 애도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만큼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고소인 편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 이게 딱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더 적절한 워딩, 뭐 더 적절한 시점, 뭐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뭐 진심을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이 한 사람이 겪어야 될 어떤 고통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야기해줘야 되고 누군가 편에 서야 한다면 그건 제 생각에는 뭐 정의당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은 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김은기 원장님께서 만약에 지난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슷한 논평 냈을 것 같으세요?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죠. 사실은 이제 정의당 내에서도 6명의 국회의원 중에 내부는 조문을 갖고 심상정 대표는 이제 조문을 다녀오면서 두 가지 고인을 입장을 추모하지만 그 고소인에 대해서 보호하고 2차 가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심 대표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형 대변인께서는 미래통합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조문을 안 갔죠? 네, 안 갔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뭐 당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싸움을 할 때 보면 가드 좀 올리고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헛소리하는 인간들, 또 가세연 무슨 뭐 유튜브 뭐 이런 보수 유튜브 참 이거 참 제가 봐도 쟤들 왜 저 지랄을 하나. 그냥 이쪽에서 헛발 치면 좀 가만히나 좀 있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대응하는 입장 자체가. 네, 이 얘기 그 정도로 하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물론 뭐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과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의 공과 과 어떤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클린턴 사건 같은 경우에 뭐 미국 사회랑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다르잖아요. 뭐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 치부하지 않는 문화가 세니까 뭐 미국 사회는 그렇다 쳐도. 그래서 저는 좀 그래요. 어쨌거나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미 고인이 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범죄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조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여론들이 몰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국민 갈등의 분야로서 쟁점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과 사가 있다면 뭐 구분 짓는 건 좋지만 이 얘기를 더 들어가서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이득이 누구한테 이득이겠어요 이게. 그냥 적절히 마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고소인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의 논의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고 이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되고 시간이 지나야 아까 말씀하신 공과 과에 대해서 균형 잡힌 어떤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 이야기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 인사의 사망 소식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돌을 던진 것 같습니다. 백선엽 고 백선엽 장군이 이제 10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 이제 방송 녹음 기준으로 안장 예정이고요. 이제 아마 방송에 나갔으면 안장이 된 이후겠죠. 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엔 김윤기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뭐 이제 최소한의 자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게 이제 대통령 직속의 무슨 그런 기관에서 친일 인사 사전에 뭐 이렇게 넣었던 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도 간도 특설대? 네. 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고록에서 자기가 동포에 총을 겨누었는데 그 비판은 마땅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도 친일은 반성하고 독립운동은 예우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런 게 적용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그 말뿐일 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영이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된 거네요. 그럼 그 말씀이라면은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현충원이 아니라 대전현충원에 지금 안장이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뭐 이쪽 장례식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격화시켰다고 봐요. 서울현충원에 가지 않고 대전현충원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물론 본인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40년, 50년, 6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인정은 있었지만 사과는 없었잖아요. 사과요? 글쎄요.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사실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있어서 사실 이건 또 하나의 물타기라고 봐요. 만약 박원순 시장 이야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여하튼 간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친일 행위를 한 거, 예를 앞으로 들어서 또 미래발전 대한민국 미래발전 사회에서 뭐가 남는 거예요 도대체가. 난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형 대변인께서 이제 서울에서 대전으로 오는 게 격화됐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서울 현충원의 장군묘역이 지금 꽉 차 있다고 하고 또 이제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은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그런 곳이거든요. 실제로 뭐 최규하 전 대통령도 대전에 안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좀 이렇게 우리 대전 사람인데 좀 그걸 기하시키신 거고. 네. 장군묘역이 없다는 건 핑계죠. 그럼 어떻게든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 몇 평 늘려서 못 만드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정부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다 감안을 했겠죠. 김태형 대변인 말씀은 대전 현충원이 서울 현충원보다 좀 질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말은 아니지만 뭐 보수 인사들은 서울 현충원에 당연히 묻히셔야 된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또 이 정부 국가보훈처에서 대전 현충원을 가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 대전으로 단결하시죠 뭐 이거 이걸로써 이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얼마 전에도 유족들이 이렇게 합의를 봤던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뭐
지금 이제 서울이 뭐 수도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법적인 지위가 같고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법적이든 어떻든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그래서 대전에 어떤 기관을 만들고 내면 이게 서울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좋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 대전이나 서울이나 같은 걸로 대전이니까 예. 근데 아까 뭐 어떤 거를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 김태형 대변인이 주셨는데 어떤 걸 사과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과를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프레임이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 역사파리하 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도 다 시인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자기가 뭐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해서 독립이 늦어졌는지 아니면 게릴라 이제 그분 표현으로 게릴라 그 사람 표현으로 게릴라를 살려뒀으면 독립이 더 빨라졌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쨌든 이게 독립운동을 막고 방해했던 거라는 건 본인도 인정하는 거고 아까 말씀했던 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은 사과가 아니라 그냥 체념이고 맘대로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어떤 기준에서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왜 과거에 어떤 행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못 들어가고의 기준을 세우는 게 왜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그거를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보훈처에서 대전 현충으로 한 거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떤 게요? 아니 대전 보훈처에 대전 현충으로 보훈처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잖아요.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국가에서 나름대로 공을 인정을 한 거고 그리고 뭐 6.25 자체에서 이거를 많은 공적을 쌓아가신 분인데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물론 뭐 들추자면 이분은 뭐 가족사들도 좀 제가 볼 때 좀 그래요. 보니까 뭐 이제 무슨 그 학교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박정희 대통령과 엮였던 해서 구명운동하고 개인의 어떤 권력적인 부분이 아예 뭐 없었다고 좀 하기도 좀 힘들어요. 근데 나름대로 어떤 그런 6.25의 어떤 그 사성 장군으로서의 예우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걸 뭐 무등의 뭐 좀 있으면 묻으실 텐데 뭐 다시 뭐 묘를 파헤칠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 김원걸 의원이 낸 그러면 그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그 개정하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친일 행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친일 행적에 대한 규정을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까 그런 거죠. 아까 공식적으로 뭐 대통령령으로 설치되었던 어떤 위원회에서 그렇게 인정한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하나의 기준일 수 있죠. 글쎄 저 같은 그 범인들은 저는 하늘으로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 많은데 존경하는 김은기 위원장처럼 제가 한평생을 정의롭게 살지 못해서 역사에 대한 어떤 한 개인의 평가를 마음대로 자기가 의지로 살 수 있을지 전 박원 시장만 봐도 그래요. 전 그분 인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사람이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 점 이렇게 무슨 성인 군자처럼 살겠어요. 그 위험하실 수 있는 발언이. 아니. 나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해요, 박원순 시장. 그 사람이 구애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뭐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성범죄라고 우리가 지금 단정 짓기도 힘든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공과 사를 나눠서 얘기하셔야죠. 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분법적인 논리라는 거지. 이분법적인 논리. 아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있죠. 그리고 뭐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다 인정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규정하는 게 국민이 양분되는 상황이 예? 규정하는 게 이런 얘기 자체가 저는 왜 논의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뭐 이미 태어났는데 나라가 뺏긴 상태였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걸 교훈 삼아서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요즘 뭐 각 진영에서 서로가 이순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관비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글쎄. 이쪽에서 쓰면 이순신이고 저쪽에서 쓰면 자기가 이순신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외적이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힘이 없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 친일에 부역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그 권력을 잡고 거기에서 공을 쌓으면은 그런 것들이 무마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비슷한 위기에 처했을 때 단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힘 있는 쪽에 붙었다가 나중에 또 그렇게 이렇게 무마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편향적인 역사적 시각인 거고요.
어떤 전쟁이 나는 상황에서는 내가 당장 뭐 오늘 죽을지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신념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적응하면 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삶이 더 도움이 되느냐를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지. 그렇게 사신 분이 이렇게 험한 데 가시나요? 그분의 미설적인 거네 그렇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 삶을 단죄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뭐 아니잖아요. 성폭력 뭐 제1호 변호사셨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가시냐고. 지금은 그 얘기는 이야기니까. 그 얘기는 뭐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른 죄를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국립묘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뭔가 영광된 자리인 거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영광된 자리에 갈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준이 그렇게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공을 것이죠. 세우신 분이 현충원에 못 가면 누가 목숨 걸고 싸웁니까? 바꿔 얘기하면 마찬가지지. 예, 저는 그 부분도 좀 한번 우리가 곱씹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6.25 한국전쟁 관련해서 우리가 그 역사 연구나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좀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나. 과거에 이제 어떤 이념 교육 이런 거 할 때 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이 있죠. 남침이고 북한 공산당에 대항을 했고 뭐 이런 것들들 뭐 그게 틀렸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료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일정 정도 정권에서 그런 전쟁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권 유지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된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조사 역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백선엽 전 그 장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낙동강 다부동 전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미군 사단 미군 그 3개 사단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투는 총 8개 사단이 참여했던 전투이고 그중에 한국군이 5개 사단, 미군이 3개 사단. 그러니까 8분의 1이었는데 그게 마치 이제 백선엽 장군의 모든 공으로 가는 것이 과연 물론 큰 공을 세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따져보거나 역사적으로 공부한 사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들만 난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좀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 임진왜란도 다시 봐야죠. 우리가 졌던 그 수많은 임진왜란의 전투보다 우리가 이겼던 몇 개의 전투를 부각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뭐 임진왜란에서 정윤전에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전투에 졌습니까? 뭐 객관적으로 보자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백선엽이라는 장군의 어떤 공이 좀 뭐랄까 좀 너무 신격화됐다. 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김태형 대변인 말씀은 그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은 계속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앞으로 맞습니다. 이게 잘 덮고 잘 나가보자 이런 얘기신 거고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 말씀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과거의 일뿐이 아니라 그 기준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미래도 그런 거고요. 진영이 죽인 거예요. 진영이.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박원순 시장한테도 그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과 과 백선엽 장군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뭐 평가를 뭐 공이 많다, 과가 많다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문학계에서는 살아있는 현존 시인에 대한 석사 논문밖에 안 돼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박사 논문이 되거든요. 이분에 대한 객관적인 좀 자료가 더 나오고 나온 이후에 평가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이제 그 공과는 아까하고 비슷하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7.18을 국군의 아버지로 자꾸 이야기하시는 게 뭐가 이렇게 도움이 될런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실에서도. 그래서 저는 아주 이게 무척 궁금한 질문이에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이제 사망 소식이 들렸을 때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그 박원순 시장의 그런 죽음을 애석하고 안타깝지만은 또 그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미투 물론 뭐 고소 아직까지 뭐 확인이 안 된 거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경계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좀 분리해주고 또 반대로 미래통합당에서는 백선엽 장군의 사망을 놓고 이분이 뭐 6.25 때 많은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친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 바르게 세우기 차원에서 이런 건 조명돼야 된다. 이런 논평들을 각자 내줬으면은 이렇게 국론이 좀 분열이 덜 되지 않았을까. 국민들 간에 지금 너무 분열되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니까 그건 서로 참 각자 편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외나무다리 생각보다 덜 뜨거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김태형 전 대변인과 정의당 대전시당 김인기 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로부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이번 주에는 주간 투자 상식입니다. 한탕주의 모건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4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예, 그 사이에 정책이 2번이나 발표가 돼서요.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 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의견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교수님은 이제 이쪽 그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이신데 예. 본인은 부동산으로 재미 좀 보셨나요?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돈을 사실은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돈보다는 어떤 그런 명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재미 본지를 못했습니다. 네, 재미는 볼 수 있으나 학자적 양심으로 이제 그걸 하지 않았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사모님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네요. 예, 그러겠죠. 네. 근데 이 6.17 대책 이후에 이게 각종 규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은행에서의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1주택자들은 그럼 집을 더 이상 구할 길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불만들부터 정말 많은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의 좀 주요 내용 한 2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정부가 하는 규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 관련 지구가 있는데요. 이 지역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확대, 그리고 우리 지역인 대전, 그리고 또 청주까지 포함이 돼서 확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 대출에 대한 규모가 이제 축소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대덕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그 나머지 4개 구는 투기 과열 지구이면서도 조정 대상 지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출 받는 한도가 축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LTV라고 하는데 이제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거든요. 담보 비율. 네. 예, 담보 비율이 기존에 이제 70%였는데 이게 이제 9억 이하인 경우에는 40%로 대폭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인 경우에는 이제 20%로 축소가 되고, 그리고 대전에는 이런 아파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0억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대출 자체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DTI라고 해서 이제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봐서 또 40%까지 또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개인의 소득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얼마 버냐에 따라 가지고 예, 그렇죠. 소득을 감안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그런 대출이기 때문에 LTV보다 더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 또는 이제 주택을 좀 마련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그런 대출 규모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불만들이 사실은 나올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네. 또 기존에 이제 분양을 받은 경우에 이제 대출 규제 자체를 그냥 적용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급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 정책에 의해서 이걸 지금 좋은 말씀드린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발표를 다시 해서 이제 기존의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70%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또 정책을 좀 약간 또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일관성 문제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재건축 조합원의 어떤 지위 양도에 대한 금지라든지요. 또 2년 거주를 해야지 된다라는 어떤 요건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재건축 예정돼 있는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들이 또 쫓겨나는 것도 좀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근본적인 취지는 가격을 안정시키고 이제 떨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일부 실수요자들이나 또는 세입자들이 피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불만으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6.17 대책 이후에 대전의 부동산 상승세는 좀 꺾였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거래 절벽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피해서 또 다른 투기 세력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대전 이거 발표 났을 때 뭐 청주 지역은 만세를 부른다 뭐 이런 보도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또 다시 이제 그동안 규제 지역이 아니었던 곳이 가격이 오르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핀셋 규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책을 펼치면은 결국 부동산 가격의 일종의 그 상향 평준화를 유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해서 규제가 되는 지역을 벗어난 비규제 지역으로 자금들이 이동하면서 그 비규제 지역에 이제 갭 투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는 이제 뭐 핀셋 규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규제는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을 다 어떤 조정 범위로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만 뽑아서 그곳에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부동자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100조가 넘는 그런 움직일 수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부동자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갭 투자.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면 이제 전세를 통해서 소액 투자로 해서 이제 자본이득을 챙기는 이제 이런 것을 갭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갭 투자의 세력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옮기면서 그 지역에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완전히 이 전국의 어떤 부동산 투기화 이런 뭐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들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동 자금들이 왜 교수님께서 이제 부동산 말고 주식하고 금융보험 쪽도 그 담당을 하시니까 좀 건전한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식시장에 활성화가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가 있고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주식시장이 침체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행을 하지 않고 역행하는 그런 관계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이제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지금 주식시장도 사실은 좀 거품이 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역시 지금 뭐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시중에 너무 많은 그런 유동성,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금들이 풀려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또 추가적으로 또 추경을 해서 지금 어려운 코로나19를 인한 어떤 그런 경제 성장의 어려움을 지금 돌파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두 시장이 다 지금 현재는 좀 자금들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주식 시장은 아시겠지만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주택의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가속 올라가 있던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또는 자본 이득을 좀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자산이다 이런 인식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6.17 대책 이후에도 불만이 쏟아지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뿐 아니라 이 보유세나 거래세 강화를 좀 시켜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 그리고 갖고 있는 집들 빨리 내놔라. 뭐 다주택자들에게 이런 명분으로 이제 710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이 710 대책의 주요 골자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뭐 6.17 대책 발표한 이후에 지금 한 달도 사실은 되지 못해서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배경은 사실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세가 이제 꺾인 상태인데, 서울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그럼 정부가 나서서 이제 문제를 보니 이제 다주택자들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단기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챙기는 게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세제 강화 조치로 대응을 한 부분이 바로 이제 710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종부세, 이제 중과세율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3주택 이상
이건 전국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구간이 그 현재는 지금 이제 0.5%에서 2.7%로 지금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이제 1.2%에서 6.0%까지 세금을 적용합니다. 즉 2배 이상이 이제 지금보다는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앉아서 그냥 2배 이상을 더 물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예. 이게 다주택자에 하는 거죠? 1주택자는 해당이 없는 거죠? 지금 1주택자인 경우에도 이 적용률에서 일부는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납부하던 금액보다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공시지가를 올리는 지금 또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서는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 그 과표를 하는 그런 과세 표준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부담은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1주택자라 할지라도 그만큼 재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세금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그 법인들이 이제 편법으로 해서 이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주택 보유한 법인에는 뭐 전체를 다 모든 걸 다 그냥 동일하게 그래서 최고 세율인 6%를 이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저희들이 관심 있게 봐야 할 양도소득세입니다. 우선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내년 지금 6월 2일까지 시행을 유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니 중과가 되니 그 전까지 매도를 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부의 일종의 사전 예고제 같은 거네요. 사전 예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주택자가 이제 중과세율이 되게 되면은요, 기존에 6%에서 42% 되던 부분에서 이제 중과되는 경우에 2주택자는 이제 10%포인트, 그리고 3주택자인 경우에 20%포인트가 이제 중과가 되는데 그것보다 더 올려가지고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2주택자는 20%포인트,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30%포인트를 뭐 굉장히 이거를 중과하는 그런 걸 인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했다가 파는 경우, 이제 특히 이제 2년 미만으로 이제 정부는 보고 있는데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를 양도세를 물게끔 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를 지금 이제 물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다주택자가 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8%를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3주택 이상인 경우 그리고 법인은 12%를 지금 취득세로 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취득세는 3.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2배 이상 지금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법은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7월에 이제 정부는 그 임시 국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러한 세제 대책 이외에도 이제 정부가 부분적으로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좀 불만이 나오시는 부분이 이제 임대 주택 사업자, 즉 임대 등록 제도에서 4년 단기 임대 그리고 8년 임대를 폐지를 하겠다, 앞으로 폐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점에서 좀 불만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반면에 이제 실수요자들인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대상을 또 확대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를 또 이제 감면해주는 그런 대책도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청년층을 포함해서 이제 전월세 대출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또 부분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아까 법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 법인을 가장해서 가지고 부동산 상당수의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또 투기를 하는 그런 세력들도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들이 말씀드렸던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바로 이제 법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법인을 이제 소유하고 있으면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인을 그렇죠. 하게 법인 되면은, 이름으로 해서 증여도 그렇죠. 하고 그러면 이제 세금을 상당하게 이제 전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갭 투자를 통한 그런 어떤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제 이용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책이 바로 이제
법인의 투기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지금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가요? 정강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그 법인들도 부동산 뭐 투자 임대 사업 이런 법인을 만들어 놓고 가족 기업으로서 뭐 차도 좋은 거 법인 이름으로 뽑고 그리고 주택도 여러 개 소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좀 교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이제서 이제 그걸 이제 감지를 하게 됐고, 돈이 많으면 세금 잘 내고 하면 될 텐데. 이게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내가 돈을 번 거잖아요. 근데 그 오르게 된 계기가 어떤 나의 노력보다는 공공의 그 세금으로 걷어진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좋아져서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가격이. 예, 그런 불로소득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본인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거는 좀 많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걸 바로 이제 그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 게 없는데 정부의 어떤 그런 좋은 기관들이 유치가 되거나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이제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 이제 그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법인에 대한 부분도 대책에 포함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교수님 지난 그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역시 굉장히 많은 그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장에서는 잘 먹히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뭐 체감하기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또 실제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참 현 정부의 그 이러한 메시지는 이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유세 양도세를 놀리겠다. 이런 어떤 그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제 동일한 그런 이제 그 방법이었는데 다만 이제 그때보다는 훨씬 지금 강한 그러한 대책이 이제 그 세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세, 취득세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대한 대책 효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했던 그 에드먼드 펠프스라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상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제 기대 반영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이번 이제 그 학문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 그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보통 이제 그 인풋이 있으면은 아웃풋이 인풋이 원했던 그런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블랙박스라고 하는 속에서 가장 많이 작용되는 게 바로 이제 기대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 같은 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세금을 늘려서 매물이 증가되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했지만은 이것만 지나면은 이 아픈 그런 고통의 시대를 넘어가면은 다음 정권이나 다음에는 다시 어떤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번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혹시 정권의 부담이 돼서 그런 그 생각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 이제 보유세가 뭐 그때보다도 굉장히 이제 그 강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아마 좀 이러한 어떤 그 학습 효과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사실은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지만은 좀 저희들이 당분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역과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비수도권 지역과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역은 조금 이 반응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그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제 그 연구를 했었는데, 규제가 되면은 대전은 그 규제에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 이제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큰 거죠.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도 사실은 저는 7월 10일 그 보완 대책은 대전에 대한 그런 주택시장에 대한 그런 걸 겨냥했다기보다는 서울 수도권 시장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가격 상승을 좀 낮춰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대전보다는 서울에 뭐 소위 말하는 실탄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더 약발이 덜 먹히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이 코로나19로요, 교수님,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지금 우려되고 있잖아요. 아직 뭐 끝나려면 멀은 것 같고, 우리가 그 1920년대 세계 그 경제 대공황 사태에서도 봤듯이 계속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은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큰 타격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투자 어떤 점을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 지금 말씀을 드린 1920년대 이제 공황이 있었지만은 또 그 이후에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이제 1985년, 1992년 여기에 이제 자산 버블이 있었고 또 붕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모두 이제 거품이 끼면서 이후에 이제 잃어버린 30년, 흔히 얘기하는 잃어버린 30년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경제 성장률과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은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사실은 올해 마이너스 2.3%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경기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그렇게 떨어지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올라가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유동성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편으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추경으로 해서 돈을 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7월 14일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160조 원을 재정 투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 경제 성장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책의 어떤 그런 부분적인 문제라든지 인해 가지고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데미지가 크겠죠. 그러면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침체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물론 단기적인 어떤 그런 투자를 통해서 돈을 자본 이득을 챙기거나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경우에 사실은 들어가서는 되지는 않겠고요. 또 그게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상투에 잡는다고 하거든요. 높은 가격에서.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주식시장에서도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올라가는 데에는 어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고 물론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쭉 상승 곡선을 그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잠깐 하신 이제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장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하면 일본의 상황을 보았듯이 당장 그런 주택 가격이 회복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떨어진 가격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실효적인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경기의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좀 때로는 보수적인 그런 투자 전략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집은 투자보다는 주거가 우선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교수님 이번 주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탕주의 모건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정재혁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수요일 웬스데이 대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